한국 무기가 전쟁을 끝냈습니다. 태국이 쏘아올린 한국산 활공탄 16발. 캄보디아가 의존하던 중국산 레이더는 끝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활공탄은 군사시설 14곳만 정확히 타격했고 민간인 피해는 끝내 0명이었죠. 캄보디아는 단 3시간 만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한국 무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 무기가 민간인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16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민간인 사상자가 0이라니 이건 분명히 조작된 숫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레나 알베즈입니다. 올해 58세, 유엔 사찰단 소속 전장 피해 조사관으로 35년째 일하고 있어요. 소련의 붕괴도 지켜봤고 발칸 반도의 참극도 기록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흔적을 찾느라 방독면을 쓰고 잠을 잔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특히 값싼 무기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죽이는지 그 참상을 직접 목격해왔어요. 2025년 12월 저는 태국 방콕으로 긴급 파견됐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거든요. 프레아비헤아 사원을 둘러싼 국경 분쟁이 결국 터진 겁니다. 8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양측 군인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제 임무였죠.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후텁지근한 열대의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깔끔한 군복 차림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레나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태국 공군 연락장교 위차이 대위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물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한가 봅니다. 원래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하셔서요. 위차이 대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작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됐습니다. 조사관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차를 타고 동무항 공군기지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국경에서는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죠. 태국 공군 상황실은 기지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로 수십 대의 모니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전쟁이 끝난 직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돈된 모습이었죠. 중앙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자 한 대령이 태블릿을 건네더군요. 작전 결과 보고서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전명 프레아비헤아 스톰, 작전 시간 2시간 14분, 투하 무장 16발, 파괴 목표 9개 시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군사작전 보고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줄에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간인 사상자 0, 민간시설 피해 0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실례지만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 확인까지 완료됐습니다. 피해는 군사시설에만 집중됐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빨간 핀 9개가 찍혀 있었는데 전부 군사기지나 방공시설이었죠. 민간 거주 지역은 단 한 곳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한국에서 도입한 정밀유도 활공탄입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잘 몰랐어요. 미국의 제이담이나 러시아의 펩 시리즈는 수없이 조사해봤지만 한국 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 무기요? 그게 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제 질문에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탐지 신호 강도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90분 동안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지 신호가 완전히 평평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대령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의 레이더 기록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데이터예요. 보시다시피 90분 동안 탐지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6발의 폭탄이 100km 밖에서 날아왔는데 레이더에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고요? 이건 조작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죠.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레나 조사관님, 저희가 유엔에 거짓 보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100km를 비행하는 물체가 레이더에 전혀 안 잡힌다고요? HQ-12 방공 체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HQ-12는 중국이 캄보디아에 수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에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죠. 허술한 게 아니라 탐지가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숱한 거짓말을 들어왔거든요. 군인들은 항상 민간인 피해를 축소하고 무기 성능을 과장합니다. 그게 전쟁의 본질이에요. 현장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대령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 헬기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캄보디아 국경에서도 이런 밤하늘이었죠. 그날 밤 값싼 포탄 한 발이 병원 지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캄보디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갔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폭탄 파편은 아버지의 가슴을 관통했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값싼 무기는 항상 누군가의 가족을 죽인다는 것이죠. 정밀하다고 광고하는 무기들도 결국은 민간인 위에 떨어집니다. 그게 제가 본 세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무기가 민간인 피해 0이라는 결과를 냈다고요? 100km를 날아온 폭탄이 레이더에 한 번도 안 잡혔다고요?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불빛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직접 현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거짓을 밝혀낼 거예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모든 믿음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헬기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국의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불에 탄 농가들, 버려진 차량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피란민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80만 명의 피란민.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가 실감이 났어요. 헬기가 착륙한 곳은 사켓 지역의 임시 피란민 캠프였습니다. 유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하얀 텐트 수백 개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어요. 기록하고 증언을 수집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제 일이니까요. 캠프 입구에서 유엔 현지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레나 조사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증언을 원하는 피란민들이 많습니다. 텐트 사이를 걸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친 눈빛, 먼지 묻은 옷,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 전쟁의 풍경은 어디서나 비슷했죠. 첫 번째 증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폭격이 시작됐을 때 저는 논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만 들렸거든요. 저는 녹음기를 들고 물었습니다. 마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네, 군부대만 맞았어요. 우리 마을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500m 거리에서 폭격이 있었는데 민간 피해가 없다고요? 두 번째 증인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검문소가 폭격당하는 걸 직접 봤어요. 불기둥이 솟구쳤는데 우리 식당은 멀쩡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금이 안 갔어요. 세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당했고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오후가 되자 저는 캠프 의료 텐트를 찾았습니다. 부상자들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텐트 안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대부분 탈수 증상이나 피로로 쓰러진 사람들이었죠. 폭격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텐트를 나와 빈 의자에 앉았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녹음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상했어요. 15년간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폭격이 있으면 반드시 민간인 피해가 따릅니다. 아무리 정밀하다는 무기도 빗나가고 오작동하고 엉뚱한 곳에 떨어지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낡고 부식된 철 조각이었습니다. 제조사도 생산 연도도 알 수 없을 만큼 녹슬어 있었죠. 이건 제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1970년 12월 캄보디아 국경 지역. 저는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평생을 분쟁 지역에서 난민들을 치료하며 보낸 분이었죠. 그해 겨울 아버지는 캄보디아 국경의 임시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려고 그곳에 갔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끌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 폭발. 건물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 폭발.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포탄이 지하 수술실을 직격한 거였어요. 값싼 공산권 포탄. 유효기간이 지난 구형 탄약.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싸구려 철덩어리. 그게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저는 잔해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손톱이 벗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폭탄 파편이 가슴을 관통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파편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건 제가 기억해야 할 것들의 증거니까요. 저렴한 탄두는 결국 누군가의 가족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세계였어요. 저는 금속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피란민 캠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때 한 소녀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낡은 인형의 다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저는 무심코 소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크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수린이요. 수린, 가족은 어디 있니? 저기 텐트예요.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죠. 집은 어디였니? 방공부대 옆 마을이요. 폭격 소리가 엄청 컸는데 우리 집은 안 맞았어요. 수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폭탄이 딱 군인들 있는 데만 떨어졌어요. 엄마가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수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다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린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캠프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내일 저는 실제 폭격 현장을 직접 볼 예정이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겨진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은폐된 민간인 사망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요.
저는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태국 공군 사령관에게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국 무기가 왜 그렇게 저렴하면서도 정확한지 직접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공군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피란민 캠프에서 돌아와 호텔 침대에 누운 게 밤 11시였어요. 잠들기 직전까지 수린의 얼굴이 떠올랐죠. 폭탄이 딱 군인들 있는 데만 떨어졌다던 그 아이의 말이요. 새벽 6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위차이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레나 조사관님,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레 시험 투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요? 시험 투하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현장 조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을 만나고 시험 투하까지 참관하라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돈무항 기지에 도착하자 탄원 중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군인이었어요.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전장을 수없이 겪은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죠. 레나 조사관님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긴 테이블 중앙에 물병과 유리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탄원 중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이 켜지면서 숫자가 떴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미국 제이뎀 한 발 20억 원. 한국 활공탄 한 발 1억 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0배 차이입니다. 탄원 중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달력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납품 기간입니다. 미국 무기는 의회 승인부터 수출 허가까지 평균 18개월이 걸려요. 전쟁이 터져도 기다려야 합니다. 탄원 중장이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3개월 만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었죠. 마지막으로 사거리입니다. 한국 활공탄은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그리고 성능은 직접 보신 대로예요. 민간인 피해 0. 탄원 중장은 마치 보고서를 읽듯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들이, 그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전쟁을 쇼핑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장님, 예산은 이해합니다. 납품 기간도 이해해요. 하지만 생명을 숫자로 절약하려는 순간 전쟁은 더러워집니다. 탄원 중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녹슨 폭탄 파편이었죠. 15년 동안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탄원 중장의 눈이 파편을 향했어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싸구려 무기였습니다. 그게 병원 지하를 뚫고 들어와서 제 아버지를 죽였어요. 저렴한 탄두는 결국 누군가의 가족을 희생시켜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세계였어요. 저는 거친 숨을 내쉬며 파편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탄원 중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사관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술진을 부른 겁니다.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뭘요? 한국 무기가 왜 싸면서도 정확한지 그 비밀을요. 탄원 중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조사관님, 100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 어떻게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지 직접 보시겠습니까? 내일 시험 투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 무기가 정확하다면 제가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정말로 정확하다면 저는 그 증거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그 거짓을 폭로해야 했죠. 어느 쪽이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탄원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방산연구소에서 오신 박도윤 박사입니다.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죠. 군인들 사이에서 혼자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연구실에서 막 나온 것 같은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박도윤 박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레나 조사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도윤입니다. 항법과 정밀유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과장도 없고 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같은 거였죠. 내일 시험 투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100km 밖에서 투하한 폭탄이 어떻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목표물에 도달하는지 조사관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20배 싼 무기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박도윤 박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에서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 무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돈무항 기지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박도윤 박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숱한 거짓말쟁이들을 만났거든요. 무기 회사 사람들은 특히 그랬어요. 자기네 무기가 최고라고 정확하다고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기지 정문에서 위차이 대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나 조사관님, 박도윤 박사께서 경납고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시험 투하 전에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활주로를 가로질러 걸으니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어요.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경납고 중앙에 길쭉한 물체가 놓여 있었거든요. 회색 금속 표면에 작은 날개가 달린 물체였습니다. 길이는 2m 정도 되어 보였어요. 폭탄이라기보다는 글라이더 같은 모양이었죠. 그 옆에 박도윤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양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레나 조사관님 오셨군요. 박도윤 박사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한국 활공탄입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 물체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생각보다 작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무게는 230kg입니다. 제이뎀보다 가볍죠. 박도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활공탄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날개가 접혀 있었는데 투하되면 펼쳐지는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어제 말씀하셨죠?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100km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예요. 그 거리를 날아가면서 어떻게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람도 불고 기온도 변하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박도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조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그가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활공탄의 비행 경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미국 제2댐은 GPS에 의존합니다. 투하 순간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폭탄이 그 좌표를 향해 날아가죠. 단순하고 효과적이에요.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한계입니다. GPS 신호가 방해받으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일단 투하되면 목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복잡한 회로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활공탄은 다릅니다. GPS뿐만 아니라 관성 항법 장치, 지형대 조장치, 그리고 영상 추적 장치를 함께 사용해요. 4가지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스템이 많아지면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박도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오는 열정 같은 거였죠. 핵심은 실시간 보정입니다. 활공탄이 날아가는 동안 4가지 시스템이 계속해서 위치를 계산해요. 그리고 오차가 생기면 즉시 수정하죠. 그가 태블릿에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활공탄의 시점에서 촬영한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가는 화면이었죠. 보십시오. 이건 실제 시험 투하 영상입니다. 활공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활공탄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목표가 변경됐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비행 중에 새로운 좌표가 입력됐어요. 활공탄이 즉시 경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비행 중에 목표를 바꿀 수 있다고요? 네, 그게 우리 활공탄의 핵심입니다. 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입력 반응 속도는 0.7초입니다. 목표 좌표가 바뀌면 0.7초 안에 새로운 경로를 계산하고 방향을 수정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0.7초라고요?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도윤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사관님, 전쟁터에서는 상황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폭탄을 투하한 후에 민간인이 목표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목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파괴해야 할 것만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요. 그게 한국 방산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파괴해야 할 것만 파괴한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감이 담긴 미소였죠. 조사관님, 우리는 넓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단 3m 안쪽만 설계합니다. 3m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m라고요? 100km를 날아와서 오차가 3m 이내라는 겁니까? 네, 원형 공산 오차 기준 3m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2m 이내로 명중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0km를 날아서 2m 오차라니. 서울에서 수원까지 날아가서 주차 공간 하나 크기 안에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직접 보시게 됩니다. 박도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시험 투하는 오후 2시입니다. 96km 거리에서 활공탄을 투하하고 조사관님께서 직접 명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활공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색 금속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15년간 저는 무기가 민간인을 죽이는 걸 봐왔어요.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결국은 빗나가고 오작동하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은 달랐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저는 가슴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굳게 믿어왔던 것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100km 활공은 단순한 스펙이 아닙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생존 전략이에요. 100km 밖에서 투하하면 적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도 보호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100km. 그 거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조종사의 생명, 민간인의 안전, 그리고 전쟁의 방식을 바꾸는 것.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경납고를 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활주로에서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몇 시간 후면 저는 직접 보게 될 거예요. 한국 무기가 정말로 3m 안에 명중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요.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면 전쟁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저는 관제탑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12월의 태국이지만 햇살은 따가웠죠.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F-16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날개 아래에는 아까 경납고에서 본 활공탄이 장착되어 있었죠. 박도윤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조사관님, 시험 투하가 곧 시작됩니다. 목표물은 여기서 북쪽으로 96km 떨어진 무인 표적입니다. 무인 표적이요? 네, 컨테이너 크기의 금속 구조물이에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96km. 서울에서 수원을 지나 오산까지 가는 거리였죠. 관제탑 스피커에서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거 1 이륙 허가. 행운을 빕니다. 타이거 1 이륙합니다. F-16의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더니 기수가 하늘을 향해 들렸죠.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굉음을 남기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저는 전투기가 작아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곧 점처럼 작아지더니 구름 사이로 사라졌죠. 투하 지점까지 약 8분 소요됩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거든요. 긴장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8분.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도 위에 전투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점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현재 고도 8,000m, 속도 시속 900km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전투기가 점점 목표물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2분. 관제탑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있었죠. 투하 지점까지 1분. 박도윤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도 태블릿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투하 지점까지 30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투하 지점까지 10초. 9, 8, 7, 6, 5, 4, 3, 2, 1. 타이거 1 투하 완료. 조종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투하됐다. 96km 밖에서 활공탄이 떨어졌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태블릿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활공탄의 비행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활공탄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현재 고도 7,800m, 속도 시속 540km.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작은 점이 지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80km. 활공탄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엔진도 없이 오직 중력과 공기역 항만으로 96km를 날아가는 거였죠. 목표까지 거리 60km. 속도 시속 480km.
박도윤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레이더 탐지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목표 지역 주변의 레이더 데이터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래프가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어제 태국 공군 상황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죠. 탐지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내 활공탄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너무 작아서 탐지가 안 됩니다. 박도윤 박사가 설명했어요. 목표까지 거리 40km, 고도 4000m, 속도 시속 380km. 활공탄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의도적입니다. 박도윤 박사가 대답했어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입니다. 시속 540km에서 시작해서 최종 접근 때는 시속 210km까지 감속해요. 왜요? 정확도 때문입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느린 속도는 레이더 탐지를 더 어렵게 만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속 210km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보다 조금 빠른 정도였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20km, 고도 2000m, 속도 시속 280km.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목표까지 거리 10km. 최종 접근 단계 진입. 박도윤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활공탄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화면이었죠. 저게 목표물입니다. 화면 중앙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컨테이너 크기의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목표까지 거리 5km, 속도 시속 230km. 활공탄이 목표물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면 속 목표물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목표까지 거리 2km, 속도 시속 210km. 최종 유도 단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어요. 목표까지 거리 1km. 화면 속 목표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0m, 200m, 100m. 충돌.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검게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끝난 건가요? 박도윤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목표 지역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명중 결과입니다. 화면 속에 구멍이 보였어요.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에 검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차 거리 2.8m.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오차 2.8m입니다. 목표물 정중앙에서 2.8m 떨어진 지점에 명중했어요. 96km를 날아서 오차가 2.8m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레이더 탐지 기록은 끝까지 0이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덧붙였어요. 저는 관제탑 난간에 손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100km 가까이 날아서 레이더에 한 번도 안 잡히고 오차 3m 이내에 명중한다. 그게 정말로 가능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증명됐어요. 저는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만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었죠. 값싼 무기는 빗나간다. 저렴한 탄두는 민간인을 죽인다. 그게 제가 15년간 믿어온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괜찮으십니까? 박도윤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폭탄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가 제 편견을 부수고 있군요. 박도윤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F-16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점처럼 보이던 전투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96km, 오차 2.8m, 레이더 탐지형.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도 이게 가능했을까요? 캄보디아 방공망을 2시간 만에 무력화시킨 그 작전에서도요. 저는 박도윤 박사를 바라봤어요. 박사님, 실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 작전 때의 기록이요. 박도윤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탄원 중장님께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 투하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실전은 다르죠. 진짜 전쟁에서 진짜 방공망을 상대로 이 무기가 정말로 민간인 피해 0을 기록했는지 저는 그걸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시험 투하가 끝난 후 저는 탄원 중장에게 실전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어요. 그는 오늘 저녁에 준비해두겠다고 했죠.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로비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나 조사관님이시죠? 한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억양이 이상했어요. 미국식도 아니고 영국식도 아니었죠. 누구시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희는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베이징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중국 정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가 호텔 카페를 가리켰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습니다. 공개된 장소니까 위험하진 않겠죠.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중국 외교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네, 저희가 가진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활공탄에 숨겨진 결함에 관한 거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숨겨진 결함이라고요? 무슨 결함인데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활공탄은 특정 기상 조건에서 오작동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유도 장치에 문제가 생겨요. 이번 태국 작전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죠?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친절한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님은 공정한 분이시잖아요. 진실을 원하신다면 한쪽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뻔했습니다. HQ-12 방공망이 무력화된 건 중국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50억 달러짜리 최신 시스템이 2시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만약 이게 알려지면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바닥을 칠 겁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믿습니다. 오늘 시험 투하를 봤어요. 96km를 날아서 오차 2.8m였죠.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건 시험이었습니다. 실전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밤 실전 데이터를 보러 갑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보고서에 씁니다. 남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사관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국 편을 드시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진실 편을 들 뿐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저는 태국 공군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2층. 처음 방콕에 왔을 때 들렀던 그 방이었죠. 탄원 중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사관님 오셨군요. 준비됐습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실제 작전 기록입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그날의 데이터예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9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빨간 점들이 캄보디아 방공 시설입니다. 중국이 설치한 HQ-12 방공 체계죠. 50억 달러짜리 최신 시스템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카페에서 만난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전은 2025년 12월 8일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F-16 4대가 이륙했어요. 각 전투기에 활공탄 4발씩 총 16발이 장착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레이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완전히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16발의 활공탄이 100km를 날아오는 동안 HQ-12는 단 한 번도 경보를 울리지 못했어요. 첫 번째 명중 4시 23분. 화면에 폭발 영상이 떴습니다. 두 번째 명중 4시 24분. 세 번째 4시 25분. 방공시설들이 차례로 파괴됐어요.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아홉 번째 명중 5시 47분. 작전 종료 6시 26분. 총 소요 시간 2시간 14분. 탄원 중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50억 달러짜리 방공망이 2시간 만에 침묵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캄보디아 측 반응은요? 그들은 뭘 봤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CCTV 영상이 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 지휘소 내부였어요. 한 남자가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천 웨이린입니다. 캄보디아 주둔 중국 군사고문단 총괄이에요. HQ-12 설치를 지휘한 장본인이죠. 영상 속 천 웨이린은 처음에 여유로워 보였어요. 차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탐지가 0이야? 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아까 카페에서 만난 남자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 중국 방산업계는 끝이에요. 최신 방공망이 한국 활공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원 중장이 위성 사진을 띄웠어요. 파괴된 방공시설과 주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마을들은 멀쩡했어요. 집들이 그대로 서 있었고 농경지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피해 0. 16발 투하, 군사시설 9곳 파괴. 민간인 사상자 0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요. 15년간 저는 전쟁을 봐왔습니다. 폭격이 있으면 반드시 민간인이 죽었어요. 그게 전쟁의 법칙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법칙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조사관님 괜찮으십니까? 박도윤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쟁이 조용해질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무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을 만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었죠. 아까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편을 들면 곤란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요. 탄원 중장님, 내일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헬기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헬기를 타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중국 외교부 사람들이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 편을 들면 곤란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면 되니까요. 헬기 창문 너머로 캄보디아 국경이 보였습니다. 푸른 정글 사이로 검게 그을린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가 첫 번째 타격 지점입니다. 위차이 대위가 가리켰어요. 헬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방공 레이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철골 구조물이 뒤틀려 있었고 콘크리트 잔해가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옆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50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마을은 멀쩡했습니다. 지붕도 벽도 창문도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0m 거리에서 폭격이 있었는데 피해가 없다고요?
헬기가 다른 타격 지점들을 돌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은 똑같았어요. 군사시설은 완파됐지만 바로 옆 학교는 멀쩡했고 300m 떨어진 시장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열었어요. 타격 지점마다 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총 14개의 빨간 핀이 국경선을 따라 찍혔어요. 전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십 개의 마을이 있었지만 단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박도윤 박사가 말했어요. 수술이에요. 암세포만 제거하고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비유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헬기가 피란민 캠프에 착륙했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캠프였어요. 유엔 현지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종 집계가 끝났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간인 사상자 0명. 민간 시설 피해 0건.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0.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혹시 누락된 건 없습니까? 숨겨진 피해자는요? 없습니다. 모든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어요. 병원 기록도 대조했고 실종자 신고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님, 고개를 돌리니 수린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소녀였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낡은 인형의 다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형이었어요. 수린, 가족은 다 괜찮아? 네. 엄마랑 동생이랑 다 괜찮아요. 아빠도 어제 찾았어요. 수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를 찾았다고. 네, 아빠는 군부대 옆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폭격 때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공장도 안 맞았대요. 군부대 옆에서 일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공장이 맞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가 수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사관님, 왜 울어요? 수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 가족이 무사해서 기뻐서 그래. 수린이 환하게 웃고 엄마를 부르러 뛰어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도윤 박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한국은 이런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박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1950년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민간인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방산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파괴해야 할 것만 파괴한다. 민간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박도윤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확함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저는 평생 싼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싼데도 사람을 살리는 무기를 본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었죠. 15년 동안 항상 제 곁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정확함은 잔혹함을 줄였습니다. 오늘 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박도윤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피란민 캠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텐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 있었어요. 가족을 잃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무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이제 뭘 하실 겁니까, 조사관님? 박도윤 박사가 물었어요. 보고서를 쓸 겁니다. 제가 본 그대로요. 저는 대답했어요. 민간인 사상자 0명, 14개 군사시설 정밀 타격, 한국 활공탄의 성능. 전부 다요. 저는 박도윤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쓸 겁니다. 정밀성 기반 억지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요. 정밀성 기반 억지력이요? 네,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더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라는 걸요. 적의 군사력만 무력화하고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억지력입니다. 박도윤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전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한번 캠프를 둘러봤어요. 수린이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저 아이의 아버지를 살렸어요. 저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 보고서를 통해서요. 2주 후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15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10개의 비상임의사국 대표들. 손에 든 보고서가 무거웠습니다. 5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하지만 진짜 무게는 종이가 아니었죠. 그 안에 담긴 진실이었습니다. 레나 알베즈 조사관님,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2025년 12월 8일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 방공망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F-16 전투기 4대가 총 16발의 정밀유도 활공탄을 투하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시설 14곳 파괴. 작전 소요 시간 2시간 14분.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는 예상한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 저는 잠시 멈췄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명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6발의 폭탄이 투하됐고 14개의 군사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민간 시설 피해도 0건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4개의 빨간 핀이 찍혀 있었죠. 이건 타격 지점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타격은 군사시설에만 집중됐어요. 주변 마을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조사관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00m 거리에서 폭격이 있었는데 민간 피해가 없다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첫 번째 타격 지점입니다. 방공 레이더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바로 옆 마을을 보십시오. 5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비결은 한국이 개발한 정밀유도 활공탄입니다. 저는 활공탄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 무기는 100km 밖에서 투하해도 오차 3m 이내로 명중합니다. 비행 중 목표 변경도 가능해요. 반응 속도는 0.7초입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미국의 제이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이뎀은 한 발에 20억 원입니다. 한국 활공탄은 1억 원이에요. 20배 차이죠. 하지만 정확도는 한국 무기가 더 높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간 전장 피해를 조사해 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폭격이 있으면 반드시 민간인이 죽는다는 거였죠. 그게 전쟁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저는 그 법칙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간인 0명의 전쟁, 기술이 만든 새로운 기준.
저는 이것을 정밀성 기반 억지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더 많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적의 군사력만 무력화하고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억지력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폭발보다 강한 건 정확함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어요. 그 옆에 영국 대표도 박수를 쳤죠.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박사였어요. 조사관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박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됐습니다. 안보리 발표 결과를 보고하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정밀 유도무기 도입 검토. 인도, 한국 방산업체와 협상 시작.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활공탄 100발 구매 의향.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시작입니다. 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방산은 오랫동안 저평가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국의 기술력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은 왜 이렇게 정밀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미국보다 예산도 적고 역사도 짧은데요. 박도윤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다고요? 네, 한국은 북쪽에 적을 두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서울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했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비싼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적은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다. 그게 한국의 비밀이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도윤 박사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나라예요. 1950년에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민간인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살리는 무기를 만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 미국보다 정확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었죠. 박사님, 이걸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제 아버지를 죽인 폭탄의 파편이에요. 15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저한테 주시려는 겁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평생 이 파편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값싼 무기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봤어요. 저는 파편을 박도윤 박사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는 수린의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도윤 박사는 파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이건 저희 연구소에 보관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은 오늘 유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역사는 조용히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쟁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